예, 안녕하세요. 예, 김태수 TV의 김태수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들 안녕하셨는지요? 예, 이번에 벌써 10월이 되고 이제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유일보, 한국의 자유일보 LA 특파원과 여기 LA의 시니어 타임즈 국제부장, 정치부장으로 글을 쓰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북한을 비롯해서 이 동북아 외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이 외교 현황, 그리고 한미 관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글을 써왔는데, 현재 이 금년 2021년 10월 이제 접어들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 또 그리고 지난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고 또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북한 관계,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 합니다. 우선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소위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미국과 관련돼서 크게 대두된 것은 1980년대 지나서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1950년 6.25 동란이 끝나고 시작돼서 54년 끝나고 쭉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면서 한반도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되어 왔지만, 특히 북한이 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 초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핵 개발에 성공하였, 그 순간부터 한국은 물론이고 또한 일본,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그 본토 위협에 이르면서 이 북한의 이 핵무기 개발, 이것이 가장 큰 그 미국의 그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크게 불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북한 90년대 초반 중반에 들면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뭐 완성했다고는 그렇게 결론은 안 지어졌는데, 급기야는 이제 1990년대, 2000년 전에 들어오면서 이제 핵 개발이 성공하고 나부터 북한이 이제 일본 상공을 지나서 이 태평양 바다까지 여기 이렇게 미사일, 핵탄두를 이제 거기다 미사일 이제 장착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 해안까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시점이 왔으니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더 말 나갈 게 없고, 그래서 지난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보면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벌써 50년대에 북한이 그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소련군이 남겨두었던 어떤 이런 그 무기에 대한 흔적 이런 거를 기반을 하고, 또 지금에서는 중국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아왔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그 기술을 들여와서 이렇게 개발했는데, 이 북한의 제가 연구하면 60, 70년대 북한이 꾸준히 그렇게 개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80년대 들어서 이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등장하고 이제 더욱더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되어 와 있는데, 90년대 초 그들이 북한이 개발에 성공하고 나부터 점차적으로 이제는 수소폭탄까지 개발하는 이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하고 베트남의 하노이까지 날아가서 김정은과 만나서 이렇게 단판 형식의 어떤 협상을 해보자 했는데, 물론 그 수십 년간에 걸친 북한의 핵 개발이 그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 2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인가, 거기엔 좀 의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 물론 민주당 성향의 그 한국 이 옵서버들, 그다음에 외교 정책 전문가들, 소위 말한 이러한 그 외교 정책 내셔널 시큐리티 그런 이 애널리스트, 이 사람들은, 일부 민주당 성향 사람들은 좀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이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적으로 보였겠지만 그런 것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김정은을 판문점과 하노이에서 만난 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충분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생각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이러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거의 대화도 안 한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풀려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지나서 지금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에 와서는 이제 미국은 이제 거의 북한과는 형식적으로만 대화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뭐 말로는 외교적으로는 우리는 꾸준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태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답보 상태로 보이고 있고, 또 뉴스 보도에 근거를 해서 어떻게 두 양 당사 간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임은 전혀 포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현재 상황을 추려본다면, 이 소위 북한 그쪽 그런 공산당 국가는 이 미국이 대화를 해서 별로 아무런 어떠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 클린턴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다자회담, 육자회담.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미국 동아시아 차관보로 있는 성김 당시 미국 특사가 육자회담을 미국 대표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협상을 시도해 봤지만, 또 성김 대사가 몇 년 전에 여기 LA US 대학에 와서 이런 대담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성김 대사도 말하기를 정말 그 당시 육자회담은 정말 너무 이런 아무런 결과, 이런 효과도 아무런 것도 없었고 너무 좀 지루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무런 대화에 진척이 없는 이러한 만남의 지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해서 핵무기를 다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매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서 어떠한 형식이라든지 간에 대화를 해봤자 지난 30년간의 이 기록을 본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으로는 그들 자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한 건 단지 시간을 계속 벌기 위한 것이지, 이들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지, 어떤 아무런 결과가 없고, 어떤 무슨 진실된 어떠한 대화의 교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런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그 결과는
이 북한과는 이렇게 어떻게 대화로 해서는 뭐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뭐 북한사의 개방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또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 북한의 이러한 무모적인 이런 과격적인 이런 공격적인 행동 이런 것을 멈추려면은 뭐 지금은 뭐 미사일을 막 쏘고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며칠 얼마 전에는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하는 것도 이렇게 나온 영상에 뉴스에 보도됐는데 역시 그러한 이 북한을 그러한 행동을 바꾸려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이 미국이 오히려 이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북한의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그 생각입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자면, 이 1989년, 그래서 91년, 그동안 이 냉전의 종식, 그때 베를린 장벽의 그 붕괴, 그리고 이어서 그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의 연이은 그 연쇄적인 붕괴, 뭐 루마니아에서 시작해서 그 에스토니아, 그 발틱 3국, 헝가리, 또 불가리아, 그다음에 그 전에는 폴란드도 있었지만 이런 동유럽 공산 국가 진영의 연쇄적인 붕괴는 소련 그 자체 그 당시에 소련 그 대통령이었던 그 고르바초프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공산정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부터 시작해서 공산진영이 붕괴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예를 비유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상태에 그 적용을 한다면 역시 북한 스스로 자체 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이 중국, 북경, 이 베이징 여기에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시그널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그 시그널에 중국에서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이 북한으로 전파되어 들어가기 전에는 북한 스스로 자체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소련과 동부 공산 진영의 붕괴는 진원지인 소련에서부터 그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역시 중국과 북한 이러한 그 연결고리를 봤을 때 우선 중국에서부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곧 북한으로 전파돼서 북한으로 다시 그 연쇄적인 사슬고리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북한이 어떤 붕괴 내지는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중국이 구소련처럼 어떤 근본적인 공산주의를 더 이상 못하겠다. 소련 당시 그 고르바초프의 그 페레스토이카 개혁, 그것이 선언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논리의 변화, 이것이 중국에서 또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 한국에서 주장하다시피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따돌릴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그런 공산 논리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한다.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진핑도 그랬지만, 시진핑은, 벌써 그 공산당으로 더욱 회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은 얼마 전인가 1년 전만 해도, 독재자 그런 종신으로 계속 자기의 주석직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법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진핑이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 물론 경제는 현재는 공산주의 경제는 아니지만 이런 좀 가미된 시장 경제가 가미된 자본주의 그런 형태를 보여있지만 따라서 10년 내에 어떤 중국 베이징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에도 뭐 10년에 어떤 변화가 뭐 있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여러한 그 또 다른 앞으로의 그 변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구소련 공산 진영 동유럽 그 진영의 상황을 그대로 또 완전히 답습해서 이 중국과 북한에 적용하기는 약간 그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어떠한 일본도 여기에 가세해서 대화로서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여 그것이 받아들이겠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국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에 볼 때는 그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어떻게 예측은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이 동북아를 비롯해서 동북아 전체로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또 대만, 월남, 이 동남아 지역 여기에 대한 기본의 뚜렷한 그런 어떤 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 중국이 지난 한 40년 동안 급성장하면서 특히 이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초반부터 더욱 급성장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경제 국가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일본이 이 자리를 물려줬고 현재는 3위인가 4위인가 독일 3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인도가 한 6위인가 7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일본은 계속 더 추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뭐 더 올라가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아시아의 근본적인 판도가 이제 일본이 시대가 접어들면서 중국이 상승해서 그것을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급성장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전략을 이제 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인데 이 전략은 2019년, 2017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2019년인가 그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백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 기본적 권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계속 급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 중국에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과 앞으로 버금갈 수 있는 인도를 끌어들여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일본, 그리고 한국, 그 다음에 대만, 또 월남, 그리고 필리핀, 그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스리랑카, 인도, 이 동아시아에서 인도로 들어간 여기를 큰 그 테두리로 이것으로 거대한 그 방어 전선을 구축하여 그 중국을
대항해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그러니까 흡사 그 냉전 시대 때 소련을 그 봉쇄하는 컨테인먼, 영어로는 컨테인먼이라고 하죠. 그거 비슷한 유념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작한 이 연결고리를 쭉 내려가서 인도에 도달하는 이러한 거대한 봉쇄 작전. 이것이 또 하나의 컨테인먼, 그러니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인데 중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중국 나름대로 여기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일히 이 인도 태평양 전략 전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북한입니다. 또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중국이 캄보디아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메콩강 그 월남도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남은 거의 반반 미국 반, 중국 반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실 때 인도 수상이 미국도 방문하고 트럼프도 인도를 방문해서 서로 두터운 관계를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상되는 이러한 전략을 두고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에 이제 한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무역 파트너로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거의 이렇게 저울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워싱턴으로 날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이때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에는 한국이 완전히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되고 민주당 쪽에서 후보가 되든 지금 현재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후보가 되든 이러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가담, 그것은 앞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다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 동아시아, 여기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이 새로이 이제 부상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문제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앞으로 수년간은 결정적인 변화가 한반도에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크게 예상할 수도 없겠지만, 저 자신도 지금 어떻게 이것을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통일,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북한의 핵무기, 이거를 포기시키는 것, 이러한 문제가 쌓여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은 제가 이제 확실히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누구나도 이 한반도 전문가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누구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전부 다 앞으로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의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의 힘이 약화되는 그러한 결과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곧 북한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 핵무기 포기를 포함해서 나아가서는 한반도 통일,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 동아시아, 동북아, 한반도 상황,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